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오늘 오후 마무리 짓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GM이 물류센터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SBS 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GM이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속도를 더 붙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 버스 요금도 인상됩니다. 이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 물가도 오르고 있어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대출 시중금리가 5%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릴지 말지에 대한 논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잠시 후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최종 논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경선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잠시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최종 논의를 시작합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노사는 어제도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오늘도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오늘 오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추가 논의 없이 그동안의 논의 내용만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이달 내 탄력근로제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조금 전인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난 주말 택시 요금이 오른 데 이어서 다음 달이면 버스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도 이미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죠? 네,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00원당 거리요금이 현행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가 적용된 미터기 교체가 늦어지면서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터기에 기존 요금이 찍히면 택시기사가 요금 변환표를 보고 새 요금과의 차액을 기기에 직접 입력해 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7만 2천 대 가운데 80대만 새 미터기로 교체됐는데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미터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경기 M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천 M버스는 2,6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외버스 요금도 오르는데요. 일반 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 오릅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속초를 갈 때 현재 13,300원에서 15,100원으로 1,800원 더 들어갑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 고속버스는 23,000원에서 24,800원으로 1,800원 오릅니다. 네, 정 기자, 교통비가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에 서민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까지 올라서 이 생활물가 부담이 이미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가공식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달 판매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8개 품목의 가격이 0.3%
10%에서 11%까지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탕이 1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된장이 9.8%, 콜라가 9.7%, 생수는 6.8% 올랐습니다. 또 14개 품목의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콜라가 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된장이 4.7%, 카레와 냉동만두가 각각 1.4%, 1.3%씩 올랐습니다. 콜라의 경우 2달 연속 가격이 하락하다 지난달 다시 상승했습니다. 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 비용은 12만 2,700원으로 전달보다 0.2% 상승했습니다. 네, 교통비의 가공식품 가격까지 서민 물가 부담 가중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윤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5억 7,600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을 기록해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딸기와 김치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14.4%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던 라면 등 가공식품 등도 3.9% 늘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통계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민아 기자. 네, 정인합니다. 네, 통계청이 개인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통계법 26조에 의하면 통계청은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4조 1항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개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요청해서 개인 금융정보를 넘기면 해당 기관이나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통계청은 왜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통계청은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 자산 부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와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거 간단한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금융위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통계청과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다른 조사 자료와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합니다.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픽스 상승에 금리도 올라 빚내서 집 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먼저 매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된 겁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수급 지수는 73.2로 지난 2013년 3월 11일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소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을 뜻합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라는 건 주택 매물은 많은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보다 수요자가 많았는데요. 9.13 대책 발표 직후 꺾이기 시작해 5개월 만에 매매 지수가 2013년 7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감정원은 9.13 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 수급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강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죠? 네, 은행연합회는 1월 말 잔액 기준 코픽스가 2.01%로 지난달에 비해 0.02%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가 2%를 돌파한 것은 3년 5개월 만입니다. 또 2015년 8월 2.03%를 기록한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4.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금리는 일제히 0.0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건 수준으로 지난해 1월 7만여 건에 비해 2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1월 주택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인데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경실련이 주장대로라면 얼마의 세금이 덜 거친 건가요? 네, 경실련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거친 보유세를 계산해봤더니 모두 105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70조 원이 상가와 단독주택, 토지 등에서 거친 보유세였는데요. 이 경실련은 상가와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30에서 40%에 불과했다며 결국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 70%를 고려하면 이 상가와 토지 소유주들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그동안 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간 약 7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경실련은 또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 5천억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경우 2015년에 시세 반영률이 21%에 그치는 등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감사원에 국토부와 감정원을 상대로 감사 청구까지 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공시가격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문제가 많고 일부러 원래 가치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매겨서 세금을 적게 걷어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경실련은 국토부가 전체 토지의 시세 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밀실 조작 의혹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약 1,800억 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0에서 40%에 그치는 등 건물과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실련은 국토부와 감정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GM이 생산 감축에 이어 시설 감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를 세종 물류센터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독 취재한 권세욱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한국 GM이 물류센터 통폐합을 추진한다고요? 네. 한국GM은 지난달 29일 인천 물류센터를 세종 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의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GM은 현재 인천과 세종, 창원, 제주 등 4곳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를 3곳으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한국GM의 물류센터는 부품사들로부터 AS 부품을 받아 대리점이나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천 한국GM의 물류센터 통폐합 추진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GM이 이렇게 물류센터를 통폐합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국GM은 노조 측에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의 AS 사업본부 담당 임원은 지난달 30일 노조 측과의 면담에서 GM 본사에서 결정했다며 지금부터 협의에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지난 11일에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GM 노조가 이런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 노조 측은 인천 물류센터 폐쇄는 또 하나의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폐합 협의를 시작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GM 노조 측은 인천 물류센터의 폐쇄가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해 투쟁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규입니다. 자동차 업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생산직 부문 채용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기아자동차가 생산직 채용을 미뤘다는 소식 들려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는데요. 정기 공채는 아니고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하는 비정기적인 전형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에 각 공장에 있는 면접까지 치렀는데 대내외 요건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완전히 중단했다기보다는 채용을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아차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채용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대내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류됐다는 설명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정법 232조 관련해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외신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진 문제라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기아차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적 악화뿐 아니라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이번 주 회사의 인건비와 관련이 깊은 통상임금 2심 판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노사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오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을 특별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이 사고 수습 등 한화그룹 경영에 전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늘로 만료가 되죠. 네, 오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형이 끝났습니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김 회장에게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법적 부담에서 벗어난 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에 잇따른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김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한화 측에서는 김 회장 복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보다 일찍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는 지난 14일에 발생했는데요. 9개월 전 근로자 5명이 숨졌던 폭발 사고 당시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면서 그룹의 안전관리 능력을 비롯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회장이 복귀해 사고를 마무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한편 한화 대전 공장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요? 네, 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에 나섭니다. 앞서 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폭발, 추락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봉이 1억 원 안팎으로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 이른바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중산층보다 더 잘 사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군요. 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상위 중산층인 이들을 대중부유층이라고 나눴는데요. 연소득이 6,7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인 가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연구소가 이들 대중부유층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38.3%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상위 중산층들의 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선 전체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요. 이들의 평균 총 자산은 6억 7,400만 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억 6,400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약 17%인 1억 1,6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연소득의 53%를 소비하고 나머지 47%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었는데요. 저축의 주요 목적은 주거자금 마련이 약 28%로 가장 높았고 노후 준비와 생활비 마련이 각각 약 18%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상위 중산층도 자산 관리를 할 텐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2%였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79%가 노후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의 투자 방향이 시장 내 가늠자 역할도 일정 부분 하는 만큼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낮고 주식시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재테크하십니까? 최근 한 금융사가 선보인 부동산 펀드 상품이 1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하는데요.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 투자인데 엄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선보인 부동산 펀드 상품입니다. 명동에 새로 들어설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명 명동 부동산 펀드라고 불리우는데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연 5%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기초로 한 펀드 상품들은 대부분 완판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정한 투자 기간 동안 이제 안정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은 불안하고 예금이나 적금은 여전히 금리가 낮다 보니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권과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분산 투자하는 인컴 펀드도 인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연 4에서 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중위험 중수익을 쫓는 최근 투자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최근 고수익을 노리고 터키 채권 등에 대한 투자 문의도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순매수한 국내 상장 주식이 3조 7천억 원 규모로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은 567조 2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2% 수준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퇴직 후 농업 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조경수업이나 가축 사육업 등록 허가자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농업인 확인은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78% 오르며 2213포인트, 코스닥도 1%가량 오르며 7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금 보유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올라왔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현지 공장을 방문할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0.87% 오름세 4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이 좋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3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하락세입니다. 실적 부진과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직 채용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1.67% 빠졌습니다. 3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카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통보를 하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